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앞에 큰 제목으로 시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시권이 과거 시험 답안지입니다. 과거 시험 답안지는 합격생들을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국가가 어떻게 취해서 나라 경영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이 더 본질이기 때문에 과거 제도 전반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좀 뒷부분에 가서는 시권의 구체적인 내용들 도대체 어떤 답을 썼고 어떻게 답을 썼기에 장원이 되고 합격을 했는가라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함께 다루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와 관련해서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러면 부정적인 부분 뭐 부정부패라든지 컨닝이라든지 다양한 이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과거 제도 자체를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는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인재 선발에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기능해 왔고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긍정성이 굉장히 큰 건데 너무 우리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에 착안해서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선 세계 어느 나라에 고위공직자를 시험 봐서 뽑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획기적인 제도이고 대단히 근대지향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쟁을 붙여서 그 경쟁에서 이긴 자, 즉 능력 있는 자를 관료로 쓰고자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근대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과거제도입니다. 이 과거제도가 중간중간에 얼룩은 존재했습니다마는 정말 500년 동안 과보경장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상당한 기능을 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제일 먼저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골은 성골이 되고 진골은 진골이 되고 육두품은 육두품이 됩니다. 임금이 뽑았을 관료가 없는 겁니다. 이미 관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을 용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임금의 권한이라는 게 신라의 전통을 그대로 흡수를 했을 때에는 임금의 권한이라는 것이 대단히 적다. 그래서 광종이 이건 아니다. 뭔가 새 왕조에서 원기를 심어놓고 뭔가 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거기에서 착안된 것이 과거제도입니다. 이 과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인재 선발의 제도인 것이고 과거제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주의의 억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억제, 대단히 근대적인 이야기죠. 그 신분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리에 누구가 뭘 차지하느냐, 능력과 경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고려시대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치밀하지 못했다. 어떤 점이 치밀하지 못하냐, 원래 과거는 임금님이 자기 스타일의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국정 스타일을 이해하는 관료를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서 뽑고 또 그들을 스텝으로 삼아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 과거제도인데, 고려 과거는 명목은 임금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과거 선발 담당자를 임명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뽑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명장을 주는 사람은 임금인데, 고맙기는 누구한테 고맙게 여기느냐 하면 임금의 명을 받고 과거를 주관했던 그 신하에게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그 신하와의 관계를 좌주문생이라는 관계 속에 얽혀서 평생 동안 아버지처럼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의 본질은 왕권의 강화인데, 고려의 과거는 왕권의 강화를 추구를 하면서도 지공거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왕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과거와 조선시대 과거의 차이점의 핵심이 뭐냐? 좌주 문생 제도를 조선 과거에서는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이제 조선의 과거는 임금과 수험생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조선 과거의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과거 시험에 뽑힌 사람은 임금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사실상 그 선발자, 선생이 되는 것이고, 뽑힌 사람은 제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유생과 임금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 버리는 것이고, 그게 고려 이래의 과거 전통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과거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근대지향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모습을 들추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조선의 양반들 벼슬 하다가 벼슬 떨어지고 고향 돌아오면 농사 짓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발령 받으면 또 벼슬 하러 갑니다. 또 떨어지면 농사 짓습니다. 벼슬 하다가도 농사를 짓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는 권력이 떨어져서 논밭에 가서 농사 절대 짓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양반과 평민을 너무 지나치게 나와가지고 양반의 선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 이하의 부분들이 굉장히 억압받은 그런 걸로 우리가 사실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판서를 지낸 사람도 반리랑에 들어가서 밭을 멜 수 있는 나라, 그 시대 동서고금에 그 시대에 전 세계를 다 지어서 조선의 판서급 귀족이, 서양 또는 일본 귀족이 밭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우리 역사를 이해하면서 너무 경직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대단히 봉건적이고 우리 역사가 굉장히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한 그런 사회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조선시대가 유토피아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동시대의 다른 국가 내지는 민족 그리고 공동체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근대성을 가지고 있고 능동적인 발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조선인데, 정작 우리만 우리의 전시대인 조선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에 비판받을 부분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양식 있는 사람이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뭐냐? 시험 보는 거 아니냐? 시험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시험? 과목별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목이 뭐냐? 그 과목은 문과, 무과, 잡과입니다. 그럼 생원진사시는 뭐냐? 생원진사시는 정식의 과거가 아니에요. 생원진사시는 말 그대로 시험이 되는 것이고 과거 시험에 나아가기 위한 예비고사이기 때문에 생원진사는 진사과라 하지 않고 진사시, 생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원진사의 시험에 붙은 사람, 패스한 사람은 합격이라 그러지 않고 입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걸 엄격하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진사에 합격했다, 생원에 합격했다, 조선시대적인 어법으로 보면 틀린 편입니다. 반드시 정식 과거, 문과든 무과든 잡과에 합격한 사람만, 붙은 사람만 합격이라 하는 것이고 그 이하 소과는 입격이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 뭐 그런 용어를 가지고 되게 따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범칭해서 합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명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시대 제가 과거 음서, 천거, 조선시대의 경우에 벼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 세 가지 길 이외에는 벼슬할 길이 없습니다. 저 세 가지 길을 통하지 않고 벼슬할 길은 전혀 없다. 과거 시험을 보든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든지 안 그러면 남의 천거를 받아서 나아가든지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저 세 가지 길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요게 기본 트랙이 다르니까 상호 대립적이고 상호 충돌적인 배타적인 트랙일 수 있겠구나, 절대 금 넘어가면 안 되는 불가침한 영역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의 인재선발의 길은 트랙만 나눠져 있었을 뿐이지 그 트랙은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나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넓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문신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자님이 살아와도 조선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공자도 문신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과거에 합격한 사람만 문신이라 칭하고 가장 관직 사회에서 엘리트층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문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서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제 아무리 글을 잘해도 문과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사람은 홍문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문관 관료가 돼서 홍문관 교리 명함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엘리트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문과의 위세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놈 뽑는 데는 과거 시험보다 나은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놈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과거 시험의 결정적인 한계예요. 시험 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뽑는 데는 그저 그만인 것이 과거 시험이지만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 인성의 부분을 체크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능력 중심, 경쟁 중심의 메리트는 있는 것이지만 인성과 품성의 문제는 변론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음서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골이 성골되고 진골이 진골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려는 그걸 없앴죠.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귀족을 봐주는 소위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다 드러내버리면 세상이 정돈이 안 되니까 일정하게 남겨둔 것이 고려의 음서제인데, 고려 음서제는 아버지가 5급 공무원만 하면 그 아들 또는 사위가 벼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5품까지 남겨뒀습니다. 이 5품을 조선은 아래 3을 잘라버리고 2품까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줄어든 3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과거 등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역시도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적 기득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고 이 정도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남은 이가 조선의 한계, 즉 그래도 역시 신분사회는 어쩔 수 없다. 저 이가 남은 그 부분을 봐도 좋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그것도 부정적 시선이죠. 사실은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이 음직은 고위공직자의 자식을 등록하는 하나의 인사선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고모부, 이모부,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늘 관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람입니다. 공직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지만 공직자의 자리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든 자리인지도 아버지를 통해서 외삼촌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느끼며 체험하며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관료사회의 적응 능력이 대단히 높고 실무에 있어서 실효를 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부려보면 바로 급제한 엘리트 문신보다 급제는 못했지만 소위 백으로 들어왔지만 일을 시켜보면 일을 잘하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잘하느냐? 수령, 군수나 시장 발령 내에서 일 시켜보면 탁월하다는 것이죠. 과거 급제자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은 착착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국가에서 취용해서 썼다라고 하는 측면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했으니까 기득권적 측면에서 저 사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음서 제도의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단 말이죠. 바로 이들이 할 수 없었던 업무적, 역량적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